중용은 유교 철학에서 핵심적인 경전 중 하나로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 의해 쓰여졌다고 전해지며 유교 사상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용은 문자 그대로 중간과 항상 일관됨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이 지나치지 않도록 중도를 걷고 모든 일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중용은 단순한 실천적 규범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명하는 깊은 철학적 사유를 제시합니다. 특히 과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적절함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용은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를 뜻합니다. 이는 도덕적 원칙과 실천에서 극단을 피하고 중간 지점을 지키는 삶의 태도입니다. 공자는 이를 덕의 실천으로 보고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용을 바탕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지나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용에서 중은 모든 사물과 행동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중용은 한 번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되어야 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덕입니다. 중용은 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이 중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각각의 덕목, 인, 의, 예, 지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이 완전한 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덕목인 이는 중용을 통해 자비를 베푸는 정도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뜻하는 의는 중용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때 지나친 엄격함이나 관대함을 피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는 사회적 규범과 예절을 뜻하며 중용을 통해 예를 실천할 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을 지켜야 합니다. 지혜는 중용의 원칙에 따라 지나친 지적 탐구나 무지를 피하고 지식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중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명을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천명은 하늘이 내린 도덕적 명령으로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성찰하고 중용을 통해 천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성찰과 수양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완성하고 이를 사회와 연결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유교에서 중시하는 덕목입니다. 군자는 중용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뜻합니다. 군자는 모든 일에 중용의 도를 실천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덕을 완성하고 세상의 조화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공자는 군자가 세상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극단적이지 않으며 항상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용을 실천하는 군자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고 사회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덕을 실현합니다.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사유는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어떤 덕목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과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으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함을 찾는 것입니다. 중용은 단순히 두 극단 사이의 중간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엄격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관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중용은 단순히 극단을 피하는 수동적인 원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고 덕 있는 행동을 찾는 능동적 원칙입니다. 중용은 조화의 철학입니다. 모든 덕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덕목이 과하거나 부족하면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용은 덕목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이들 간의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화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용은 인격 수양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정의 변화를 겪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군자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양은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국 천명에 맞는 삶을 실현하게 됩니다. 중용의 철학은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빠른 변화와 극단적인 선택의 연속으로 구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용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지향하고 균형과 조화를 찾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경쟁 속에서도 지나친 욕망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이기적인 태도와 과도한 자기희생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도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고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중용의 덕목은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판단에서 극단적인 결정을 피하고 조직 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면 조직의 조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용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는 중용의 철학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공정하고 조화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용은 윤리적 딜레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는 종종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용의 철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중간의 선택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강력한 도덕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용의 철학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가장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도록 이끌어주며 윤리적 딜레마에서 개인의 선택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는 도덕적 선택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론을 제공해 줍니다. 중용은 단순한 고대의 유교적 원리를 넘어서 현대사회에서도 윤리, 리더십,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사회가 극단적인 경쟁과 변화의 연속 속에서 균형을 잃기 쉬운 상황에서 중용의 철학은 우리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한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관계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면적 조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크 데리다는 20세기 후반의 프랑스 철학자로 그의 해체주의 이론은 철학, 문학, 법학, 그리고 문화 비평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데리다는 전통적인 서양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와 고정된 의미 구조를 비판하며 이러한 사고가 가진 이면의 모순과 억압을 드러내기 위해 해체라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전통적으로 이분법적 구조를 통해 세상을 설명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존재와 비존재, 주체와 객체, 왈과 글 등이 대표적입니다. 데리다는 이러한 이분법이 실제로는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드러내며 한쪽이 다른 쪽을 억압하거나 우월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은 글보다 우월하게 간주되어 왔으며 이는 서양 철학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체주의는 이러한 이분법을 분석하고 그 속에 숨겨진 모순과 억압을 드러냅니다. 데리다는 차연이라는 개념을 통해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지연되고 차이를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어에서 단어의 의미는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를 통해 형성되며 이 차이는 끊임없이 연기되고 변형됩니다. 즉 우리는 어떤 단어의 고정된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의미는 항상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차연은 고정된 의미나 본질을 추구하는 서양 형이상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데리다는 모든 텍스트가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독자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스트는 단순히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텍스트는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결코 완결되지 않습니다.
데리다는 이러한 불확정성을 통해 텍스트를 고정된 의미의 전달자로 보는 전통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해체주의를 통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했습니다. 데리다는 텍스트 속에 항상 흔적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흔적은 사라진 것의 흔적이며 텍스트는 그 자체로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그 속에 결여된 것의 흔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들의 부재를 통해 의미를 형성하며 이 부재가 흔적으로 남아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합니다. 흔적 개념은 의미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며 텍스트가 항상 가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데리다의 이분법 해체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이념적 대립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전통과 혁신 등의 이분법적 대립은 종종 하나의 이념이 다른 이념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데리다는 이러한 이분법이 실제로는 불균형한 권력 구조를 형성하며 그 속에 숨겨진 억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념적 대립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구조적 모순과 억압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해체주의는 이러한 이념적 대립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대화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차연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차이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문화가 고정된 본질을 가지지 않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 속에서 의미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각 문화는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차연 개념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다문화주의와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데리다의 텍스트 불확정성 개념은 법률 해석과 문학 비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률이나 문학 텍스트는 종종 고정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만 데리다는 이 텍스트들이 항상 독자의 해석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률 해석에서는 같은 법조항이라도 상황과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의 적용이 더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학 비평에서는 텍스트가 단순히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다층적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데리다의 불확정성 개념은 법률과 문학 텍스트가 단순히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마르틴 하이데거와 자크 데리다의 철학은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 존재와 의미의 본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실존적 불안을 통해 진정한 자기 발견의 과정을 강조했으며 데리다는 언어와 텍스트의 불확정성을 통해 의미 형성의 복잡성을 탐구했습니다. 이 두 철학자의 사상은 현대사회에서 인간 경험과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세상은 서양 철학의 흐름을 바꿔놓은 근대 철학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주로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전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합리주의로 이성이 진리의 원천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주의로 감각 경험이 진리의 기반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칸트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비판하면서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이성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초월적 인신론으로 발전시켜 인간 인식의 근본적인 구조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탐구는 그의 저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상세하게 전개됩니다. 칸트는 인식을 선험적과 후천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선험적 인식이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인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2 더하기 2는 4는 경험 없이도 참이라고 할 수 있는 선험적 지식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할 때 경험이 있기 이전에 이미 작동하는 선험적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 과정을 감성과 지성으로 나누었습니다. 감성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이 감각 정보는 그 자체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지성은 이 정보를 구조화하고 개념을 통해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칸트는 감성과 지성이 함께 작용해야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선험적 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모든 경험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파악하는데 이 두 개념은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미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을 반드시 시간적 흐름과 공간적 위치 속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외부 세계에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내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우리는 이 선험적 조건을 벗어나서 사물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발생하며 이 틀 자체가 인식의 조건입니다. 칸트는 이러한 인식 조건을 초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필수적인 구조이며 사물의 본질적인 실체는 이 틀 밖에 있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현상에 불과하며 사물의 본질적인 모습이 물 자체는 우리가 결코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상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식하는 사물의 모습이지만 물 자체는 그 사물이 우리 인식 구조 바깥에 있는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틀에 맞춰져 있지만 그것이 사물 자체의 진리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서양 철학에서 인신론적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모든 것을 선험적 조건에 따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틀 안에서 이성과 경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며 인간 인식의 조건을 밝힘으로써 이후 서양 철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초월적인 신론은 후에 헤겔, 후설,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현대 철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칸트의 물자체 개념은 현대과학과 철학에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한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현대과학이 탐구하는 자연 법칙과 우리가 관찰하는 세계가 본질 그 자체일 수는 없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서 관측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칸트의 주장과 유사한 논리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관찰자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칸트의 선험적 인식 개념은 현대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선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이 개념은 AI 시스템의 설계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방식 역시 일정한 인식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인간의 인식 방식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 칸트의 설계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감성과 지성의 구분을 통해 인간이 세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한 뒤 이를 지성으로 구조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구분은 현대신경과학에서 인간의 뇌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감각 정보가 시각장애에서 처리되면 정조협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칸트의 감성과 지성의 구분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칸트의 철학은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처럼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서양 철학에서 인식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한 철학적 혁신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단순한 감각이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 틀에 따라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는 현대 철학과 과학 그리고 심리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로 경험주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비롯되며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런 선천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백지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연권과 사회계약에 대한 사상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정치사상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로크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주장 중 하나는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백지와 같으며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쌓인다는 것입니다. 로크는 선천적인 관념을 부정하고 인간이 가진 모든 개념과 지식은 감각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나 아이디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이 후천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백지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백지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개념이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크는 인간의 인식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외부 세계의 감각 경험,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정신작용을 관찰하는 내적 경험입니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반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며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 모든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로크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물의 본질과 감각적 특성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1차적 성질과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2차적 성질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1차적 성질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객관적 특성을 말합니다. 이는 사물의 크기, 형태, 움직임 같은 물리적 특성으로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는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사물의 무게나 모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식됩니다. 2차적 성질은 사물이 감각기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관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색깔, 맛, 냄새 등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차적 성질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크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의 감각이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정치 철학에서도 중요한 사상가로 자연권과 사회계약 개념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존재 목적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로크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태어나며 이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킬 권리를 가지며 이를 자연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크는 사람들이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고 정부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일부 권력을 양도하며 정부는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자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교체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저항권과 민주적 정권 교체의 중요한 철학적 근거가 됩니다. 로크는 인간의 자유와 재산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유를 단순히 무제한적인 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재산권을 인간이 노동을 통해 창출하는 중요한 권리로 보았습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연을 가공하고 노동을 통해 재화를 생산할 때 그 재산은 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며 이는 그의 자유와 권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권은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정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로크는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법과 질서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로크의 철학은 경험주의와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으며 그의 사상은 현대 인식론, 정치이론, 인권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감각 경험을 통한 지식의 획득과 인간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철학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로크의 백지설은 현대교육에서 중요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 선천적인 지식이 없으며 모든 지식은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육이 환경과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과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현대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로크의 자연권과 사회계약 세상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유, 생명, 재산과 같은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와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정치체제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로크는 또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며 부당한 정부에 맞서 정치적 변화를 추구할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로크의 경험주의는 현대과학적 반복론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로크는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획득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과학적 탐구에서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방식과 연결됩니다. 현대과학에서는 로크의 경험주의적 사상이 관찰과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한 철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탐구는 경험적 증거를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을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로크의 경험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감각적 경험이 진리 탐구의 중요한 요소라는 그의 주장은 현대의 실증주의적 접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존 로크의 사상은 인식론, 정치철학, 윤리학에서 오늘날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대의 다양한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로크의 백지설은 현대교육 철학에서 경험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기반이 됩니다.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환경과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현대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이는 로크의 철학적 사상과 일치합니다. 로크의 자연권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 생명, 재산과 같은 기본 권리를 가진다는 그의 주장은 헌법과 인권 보호의 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만약 정부가 이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정당하게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자유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로크의 경험주의는 현대 과학적 방법론의 실증주의적 접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크는 모든 지식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현대과학에서 관찰과 실험을 통한 증거 기반 탐구의 철학적 근거가 됩니다. 현대과학은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실험적 결과를 통해 이론을 구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로크의 경험주의는 과학적 탐구에서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태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로크의 철학은 인식론, 정치철학, 윤리학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 과학적 방법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험주의와 자연권에 대한 그의 사상은 오늘날의 교육, 정치, 과학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로 그의 철학적 사유는 자유와 자기 통제를 강조한 스토아 철학의 전형입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 사건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의 핵심이며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선택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적 세계이며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러한 자기 통제를 통해 인간이 삶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타인의 행동, 자연현상, 사회적 사건과 같은 외부 요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러한 외부의 일들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인간의 고통과 불안의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냉철한 이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아파테이아는 감정의 극단적인 표현을 억제하고 이성을 통해 삶을 통제하는 덕목입니다. 이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 판단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은 때로 비이성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제력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파테이아의 목표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성적 인간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질서로 보았으며 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불가피한 법칙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 즉 운명애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현대의 수용과 적응력의 철학적 기초가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행복이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덕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덕은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 통제, 감정의 절제에서 나옵니다. 그는 도덕적인 삶과 이성에 따른 삶을 통해 인간이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덕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최고의 목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도덕적 선택을 통해 내적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외부 환경에 의한 행복이나 불행은 일시적이며 진정한 행복은 내적 자제와 도덕적 삶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스토아 철학은 자기 통제와 이성적 판단을 통한 내적 평온을 중시하며 현대사회에서도 삶의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은 자기관리, 감정조절, 현실 수용을 통해 삶의 평정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혼란에 직면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자기 통제를 통해 이러한 감정적 혼란을 이겨내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외부의 사건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좌절감을 느낍니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철학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불안을 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에픽테토스의 운명에는 현대사회에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철학적 기반이 됩니다. 그는 인간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과 긍정적 사고의 철학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인의 행동이나 사회적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신 자신의 태도나 판단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 요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가 강조한 대로 자신의 생각과 선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며 감정 조절과 자기 통제를 통해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철학적 지침이 됩니다. 에픽테토스의 아파테이아는 현대사회에서 감정의 절제와 이성적 판단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심리적 수양의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직면한 감정적 혼란이나 충동적인 선택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 명확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운명에는 현대사회에서 긍정적 사고와 수용의 태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그의 사상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철학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유교 철학의 핵심적 사상 중 하나로 인간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본성과 그 잠재력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맹자는 도덕적 수양과 교육을 통해 선함을 유지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사단이라 불리는 4가지 도덕적 씨앗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덕목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며 올바른 방향으로 키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환경적 요인과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 의한 결과일 뿐, 본질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개인적 도덕 성취뿐 아니라 사회적 조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4단이라 불리는 4가지 기본 감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 4단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며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이 도덕적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측은지심,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는 마음. 수호지심,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 맹자는 이 4가지 도덕적 감정이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개발하면 인, 의, 예, 지와 같은 도덕적 덕목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의 도덕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수양과 교육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그 선함이 저절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노력과 도덕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잃는 이유가 외부 환경과 욕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도덕적 훈련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 습득을 넘어선 인간 내면의 깊은 도덕적 자각과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맹자는 인간 본성을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물이 아무런 장애 없이 흐를 때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듯 인간의 본성 또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선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억지로 위로 올리려 하면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듯 인간도 부정적인 외부 요소에 의해 본성이 억눌리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맹자는 인간이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맹자의 철학은 개인적 도덕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와 정치적 이상실현을 강조합니다. 그는 왕도 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도덕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군주가 덕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에게 정의롭고 덕을 갖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군주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으로서 물질적 욕망이나 권력에 기대지 않고 도덕적 본보기로서 백성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또한 민본주의를 주장하여 백성이 군주보다 우선이라는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군주가 백성의 행복과 복지를 책임지지 않으면 군주는 백성의 지지를 잃고 더 이상 그 권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민주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 본성의 선함에 대한 낙관적 시간을 제공하며 도덕적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철학적 기초가 됩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통해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조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현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도덕적 본성을 개발하고 그들이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학생들의 도덕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책임감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맹자의 왕도 정치는 현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군주는 국민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사상은 현대 정치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타고났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도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선한 행동을 선택할 때 사회적 조화와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윤리와 정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개인의 도덕적 성장이 사회 전체의 윤리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개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동시에 사회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정치와 교육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수용하면서도 맹자의 철학은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씨앗을 어떻게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적 제도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맹자의 생산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로 태어나며 이러한 본성을 억제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와는 달리 순자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외부의 규율과 교육을 통해 수양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순자의 철학은 이러한 본성을 교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강력한 법과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본성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회적 조화와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욕망과 이기적인 충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이러한 본성은 사회적 규율이나 교육 없이 교정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을 교정하는 방법으로는 그는 즉 사회적 규율을 통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순자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예입니다. 예는 인간의 본성적 욕망을 제어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덕적 규범으로 여겨졌습니다. 순자는 교육과 사회적 규율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교정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욕망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틀 안에서 도덕적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위적 수양은 순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도덕적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교육과 수양은 인간을 사회적 질서에 적합한 도덕적 주체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법과 제도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적 이기심과 탐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력한 법을 통해 이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 규율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고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법치주의는 순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법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사회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도덕적 지도자가 국민을 이끌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자의 철학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그의 철학은 오늘날의 법치주의적 정치 시스템과 도덕교육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현대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라고 가정할 때 법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순자가 강조한 도덕교육은 오늘날 윤리적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의 필수 요소로 여겨집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판단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 이상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순자의 철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순자가 주장한 지도자의 도덕적 책임은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는 법과 규율을 통해 사회를 이끌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세상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법과 규율을 통해 이러한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정치에서는 이 논리가 특히 공공질서와 사회 안정의 유지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 부패, 범죄와 같은 문제는 인간이 이기적 욕망에 치우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와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순자의 사상이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데이터 기술과 감시 시스템을 통한 규율 강화도 순자의 성악설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통제하는 기술적 장치들이 바로 순자의 성악설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통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규율과 제도가 없다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를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순자가 강조한 예와 현대의 법적 규율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순자의 예는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간섭을 포함한 제도로서 인간이 자연적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법적 규율도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처럼 둘 다 개인의 욕망을 제어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행동 규범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념은 적용 방식과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를 보입니다.
이해는 도덕적 자각과 사회적 습관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규율입니다. 순자는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수양되고 사회적 규율을 따르도록 교육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현대의 법적 규율은 강제력과 처벌을 수반하는 경향이 큽니다. 즉 법은 외부적인 권위와 강제력을 통해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반면 예는 내적인 도덕성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예는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지만 현대의 법적 규율은 보다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그 범위도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법률 체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이며 모든 개인이 법을 준수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습니다. 이는 예보다 더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교육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교육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교육은 종종 지식과 기술 습득에 더 중점을 두며 도덕적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자의 철학에서는 도덕적 수양이 인간 본성을 교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순자의 기준에 따르면 현대교육은 도덕적 성숙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규율과 함께 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도덕적 규율이나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자의 성학설에 기반한 교육적 접근과는 상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교육 시스템이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교육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인성교육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순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의 욕망을 제어하고 본성을 교정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가치의 상실이나 윤리적 판단의 혼란은 현대교육이 순자의 관점에서 한계를 보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순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 인간 본성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도덕적 가치와 책임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도덕적 수양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순자의 철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중요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 에드문드 후설의 철학인 현상학은 단순히 철학자들 사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의식과 경험에 대한 후설의 통찰은 오늘날 인지거학, 심리학 그리고 존재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후설이 추구한 철학적 접근 방식은 기존의 객관적 실제에 대한 탐구에서 벗어나 의식과 경험을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즉 경험을 통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방법론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사물이나 사건을 단순한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만 후설은 의식이 대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에포케, 즉 판단을 중지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할 때 스마트폰 그 자체가 아닌 스마트폰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후설의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의미로 등장한다는 점을 후설은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 사람에게 부여된 의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후설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바로 지향성입니다. 의식은 언제나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의식은 결코 고립된 내부의 흐름이 아니며 항상 외부 대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현대 인지과학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에서는 주의력과 감각 경험을 연구할 때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기반으로 의식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지향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특히 주의력 장애나 감정 연구에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에 주목하고 그 정보에 의해 우리의 경험이 변화되는 방식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의식은 항상 대상에 맞춰진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후설의 제자였던 마르틴 하이데거는 후설의 형상학을 이어받아 실존주의 철학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철학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후설은 주로 의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현상학을 발전시켰다면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 자체에 집중하며 세계 내 존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단순히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념은 후설의 삶의 세계와도 연결되는데 삶의 세계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 구성한 세계라는 점에서 두 철학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후설의 삶의 세계 개념은 우리가 단순히 객관적 사실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세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철학에서 실존주의, 해석학,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우리는 디지털 세계를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그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그 교류 자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서 해석된 주관적 경험의 연속입니다. 이는 후설이 강조한 삶의 세계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철학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여러 학문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인지과학과 심리학에서 그의 지향성 개념은 의식과 경험을 분석하는 중요한 기초로 사용됩니다. 또한 후설의 경험 분석은 심리치료에서 환자의 주관적 경험을 분석하고 그 경험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학에서도 후설의 현상학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가 그 작품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그 그림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후설의 철학은 의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와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즉 삶의 세계가 단순히 객관적 사실로 설명될 수 없으며 우리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지과학, 심리학, 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복론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의식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적 반복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과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후설의 삶의 세계 개념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셜미디어나 가상현실은 이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셜미디어 상의 활동은 우리에게 객관적 현실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주관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글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수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진과 글을 어떻게 해석하고 느끼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세계가 형성됩니다. 특히 가상현실에서는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VR에서의 경험은 물리적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의식 속에서는 현실처럼 느껴지고 그 경험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후설이 말한 삶의 세계는 객관적 사실을 넘어선 주관적 경험을 통한 세계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가상현실은 이 개념의 현대적 적용을 잘 보여줍니다. 디지털 세계 속에서 우리의 경험은 물리적 세계와 다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서 삶의 세계는 각 개인이 다양한 주관적 경험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는 공간으로, 후설의 개념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아 형성, 전체성 구축,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설의 지향성과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는 의식과 존재를 다루는 두 철학자의 중요한 개념이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설은 의식이 항상 대상을 향한다는 지향성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반면 하이데거는 인간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두 개념이 서로 보완적인 방식으로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대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자체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후설이 말한 대로 지향적 의식을 통해 스마트폰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관점은 현대사회에서 기술과 인간 존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기술을 통해 어떻게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홈, AI, 사물 인터넷 등 현대의 기술 환경은 후설과 하이데거의 철학적 개념을 융합해 기술과 인간 존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후설의 현상학적 접근은 예술작품의 감상 과정을 단순한 시각적 인식 이상으로 확장시킵니다.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술작품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에 따르면 우리는 예술작품을 객관적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나 기존의 판단을 배제하고 작품이 우리의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상화나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의미는 그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작품의 심미적 가치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재구성되고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그림이 슬픔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과 예술작품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예술 감상에 깊이를 더할 수 있으며 작품이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다양한 정서적,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후설의 형상학을 통해 우리는 예술작품의 감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상 이상의 깊은 경험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예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